채식주의자는 정말 잘 만들어진 뭔가 시사점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한다면은 소년이 온다는 인류사적인 문학이라고 감히 평가를 하겠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소년이 온다가 이제 더 뭔가 읽고 나서는 이제 감동이 있었던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북스의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님 얘기입니다. 저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을 채식주의자로 수상을 하셨고요. 202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 약간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강 작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약 120명 넘는 사람들 중에서 18번째고 한국인으로서는 노벨상 전체가 노벨 평화상의 어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한강 작가로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2007년 작품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주 극단적이고 매우 스트레스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소설입니다. 처음 읽었을 때 저도 정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이 책이 2016년에 그 부커상을 받은 거는 만 그룹이 후원하면서 맨부커라고 불렸다가 지금은 후원해서 빠져가지고 부커로 불리고 있는데 2015년에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을 하면서부터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결국 16년에 받게 된 겁니다. 그 계기로 한강 작가의 책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2024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쾌거가 된 겁니다. 사실 저도 한강 작가 책을 읽었다 그건 아니었는데요. 저도 부끄럽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너무 이제 읽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읽게 됐는데 지금은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두 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어요. 일단 두 권 읽고 나서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두 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오늘 채북스를 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강 작가의 책으로 채북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식주의자의 스토리 전개는 초반에는 굉장히 밋밋하게 가다가요. 주인공이 육식을 끊고 채식을 선언하면서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제가 영화 기생충을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처음에 되게 작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커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오금이 저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기생충에서도 문광이 비오는 날 초인종 눌렀을 때부터가 본격적인 전개라고 한다면은 채식주의자도 주인공이 채식을 선언하고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남편 그리고 처가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소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소동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전개되는 것이 제상식을 완전히 후려치는 수준으로 전개가 돼가지고 제가 책을 읽다가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채식주의자 책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채식을 선언하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영혜라는 이름의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일부인 채식주의자고요. 그리고 그 영혜의 형부가 그 미디어 아트를 하는 미술가 예술가인데 그 영혜가 처제죠. 처제에게 누드 모델을 부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처제한테 몽고반점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환타지가 생기게 되는데 자신의 남자 후배인 제이를 통해 가지고 영혜와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고 하다가 남자 후배인 제이가 거부하게 되면서 본인이 그거를 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처제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내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혜의 언니한테 걸리게 되고 그 걸리는 과정이 또 완전 영화처럼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몽고반점이라는 게 두 번째 챕터였는데 두 번째 챕터를 읽으면서부터는 제가 완전 아득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나무불꽃이란 제목이고 영혜의 언니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채식을 선언한 영혜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남편과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헤어졌겠죠. 그래서 그 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 여동생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영혜는 점점 나무를 닮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채식으로 시작했다가 아예 금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막 피를 토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면서 이제 딱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3부까지 쫙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건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2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라든가
문장이라든가 그 속도감, 제가 책을 읽는데 원래부터 좀 빨리 읽는 편이긴 한데 소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천천히 읽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숨 쉴 틈 없이 그냥 엄청난 흡입력 속에서 끝까지 읽고 나니까 진짜 와, 완전히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할리먼에서 말했던 대로 강렬한 시적 산문, 그 문장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일단 느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숨도 못 쉬고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한강 작가의 그 두 번째 책을 저는 소년이 온다를 읽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노벨상을 받게 됐던 그 기저에는 소년이 온다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할리먼의 평가를 봐도 그런 부분이 있죠. 소년이 온다는 2014년에 쓴 책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쓴 겁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거를 뭐 어떻게 했기보다는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들어가는 여러 사람들의 그 상황과 내면과 그 스토리를 풀어낸 소설이거든요. 저는 이제 채식주의자를 읽고 나서는 굉장히 그냥 잘 만들어진 영화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은 소년이 온다를 읽고 나서는 그냥 인류사적인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스케일이라든가 전반적인 진행에 있어서 전 지구 레벨의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가지고 소년이 온다를 읽고 나서는 잠깐 쉬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한강 작가는 4.3 사건을 주제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글도 내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고향이 또 제주도고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을 또 읽어야 되는 입장에서 소년이 온다를 읽고 나서도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컸기 때문에 한 템포 쉬고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광주라든가 4.3 등 그런 인류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를 조망하는 얘기들은 정말 많았고,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모든 극단에 다 4.3을 다루는 그런 연극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글로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굉장히 강렬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이분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부커상은 소설에 주는 거고 노벨문학상은 사람에 주는 건데, 그 사람에 줄 만한 글들을 연속해서 냈기 때문에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소년이 온다 책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총 7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1장은 어린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여기서는 동호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숨이라는 챕터에서는 정대하고 정인 남매가 나오는데 그 남매의 스토리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7개의 뺨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온서적을 찍어내는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잡혀서 고문받는 은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이 쇠와 피. 쇠와 피에서는 챕터 1에서 나왔던 김진수라는 그 시민군 약간 대장처럼 보이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어떻게 살았고 결국 어떻게 자살했는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의 내용이고요. 5장은 밤의 눈동자, 특히 6장은 일부에서 결국 동호는 죽게 되는데 그 동호 어머니의 시선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7장 같은 경우에는 7장을 기술하는 주인공은 한강 작가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을 읽으면 이게 에필로그처럼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굉장히 자서전적으로 쭉 썼거든요. 거기에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80만 발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 도시 인구가 40만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2발씩 죽음을 박아넣을 수 있는 탄원이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이 책은 화자의 호칭이 내가 아니라 너라고 나옵니다. 너는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책을 읽었을 때 이 너가 누구야?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쓰여진 그런 소설은 아니라고 하겠고요. 사실 여기서의 그 동호는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씨가 광주이지만 원래 서울로 왔다가 그 소년이 온다 주인공인 동호의 형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형 스토리를 한강 작가가 10살인가에 알게 돼가지고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들었는데, 2년 후에 그 광주 사진을 가지고 온 거를 한강 작가가, 그러니까 한 12살 때 봤겠죠. 보고 나서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이거를 소설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때가 지금 12세라고 치면은 지금 2014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낸 책입니다.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소년이 온다를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소설에 굉장히 애정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식주의자는 정말 잘 만들어진 뭔가 시사점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한다면은 소년이 온다는 인류사적인 문학이라고 감히 평가를 하겠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소년이 온다가
이제 더 뭔가 읽고 나서는 이제 감동이 있었던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두고 일각에서 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을 했다거나 곡해를 했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폄훼를 하는 등등 조금 시끄러운 게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그리고 한강의 노벨 문학상인데 따지고 보면 결국은 5.18이라는 인류사적 사건을 두고 다른 전 지구인에게 어떤 영감이라든가 어떤 이제 용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 감흥을 준 그런 분들이 노벨 재단에서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 세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한국에서 있었던 많은 그 현대화적인 이벤트들 속에서 결국 이 사건만큼 큰 건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광주에 빚을 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전쟁이나 내전 같은 것들이 노벨이 선택한 건 많아요. 허밍웨이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것도 스페인 내전을 허밍웨이가 직접 가서 취재를 한 겁니다. 직접 취재해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소설로 쓴 거예요. 그리고 닥터 지바고 이거 영화 제목 엄청 유명하죠. 이거는 보리스 파스체르나크라는 사람이 1905년부터 1917년에 있었던 그 러시아 혁명을 다룬 책이거든요. 거기서 보리스는 닥터 지바고의 자신을 빙의시켜가지고 그 러시아 혁명이 있는 시기에 지식인이 어떻게 불행해지는지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의 120년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라든가 내전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인류사적인 그런 항쟁 같은 거를 잘 전달하고 거기서 다른 인류들에게 영감을 주는 형태의 글들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문학상을 받은 거는 소년이 운다가 정말 훨씬 더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류사적인 소설이었던 것 같고 이런 방식은 일반적인 것이지 막 우리나라가 어디 뭐 한림원에 로비했다거나 하는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벨상을 뜯어보면은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등등 뭐 여러 가지 현재 무기로 사용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막 노벨에 대한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만들었고 이게 막 전쟁 무기로 사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본인은 결국은 노벨 평화상을 가장 의미 있게 인식했었고 노벨 평화상을 문학으로서 승화를 시켰던 것이 그 노벨의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그 비서였던 분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학을 통해 가지고 평화를 전달하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고등 생물체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갖고 있는 힘과 폭력에 의한 폭정도 있지만은 결국 인간이 고등 생물이라는 거는 문학이라는 고차원적인 문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상을 전달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무기를 버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지도를 얻었던 노벨의 비서가 1905년에 노벨 평화상 받았던 것처럼 노벨 문학상도 다른 의미의 노벨 평화상일 수 있고요.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이런 것들은 그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짧은 기간에 한강 작가의 책을 2권 읽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제 4.3을 다룬 그런 책을 또 읽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읽는 게 지금은 어떤 의미냐면은 저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지금은 나름 컸고 생각이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과거와는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강 작가 책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 개인의 스토리라든가 개인 서사 개인의 어떤 생각들 이런 거를 다뤘기 때문에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료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문장을 쫙 구성해서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 번 피면은 거의 멈출 수가 없어요. 아마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그런 표현은 여기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장을 너무 잘 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숨쉬는 템포랑 이렇게 페이지 넘기는 거랑 진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강 작가의 책을 또 읽게 된다면은 또 쉬지 않고 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한테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준 거고요. 그리고 다음 책을 또 읽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강 작가님의 책은 이제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채식주의자가 정말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소년의 연다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야 될 책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 이렇게 위대한 작가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들을 이제 한국인도 그냥 다 원서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만이 느끼는 감성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소년의 연다는 또 거기 막 사투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했거나 어떻게 뉘앙스를 전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를 느끼면서 읽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이벤트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니까 확실히 그냥 문화적으로 풍성해지는 거를 느끼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채북스는 경제, 경영, 투자, 재테크 아니면 자기계발 등등 이런 뭔가 좀 상업적인 책들을 좀 많이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소설을 읽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지속해서 좋은 책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채북스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년의 온다를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